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사연을 다 보내게 되다니 새로운 경험에 재미있기만 하네요. 물론 제 안 좋았던 이야기를 할 참이지만 다 지난 이야기니 속 시원히 한번 털어놔 보겠습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손주들도 여럿 있는 나이 많은 할머니입니다. 나이로는 연로할 정도까진 아니지만 적지 않은 나이지요. 저는 초등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고 또 정년퇴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교사로 살면서 아들도 딸도 둘 다 시집장가를 보냈죠. 젊다면 젊은 나이에 사별하게 되었어요. 제 남편이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애들이 다 크고 그렇게 된 거라 애들 키우는데 크게 고생은 안 했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애들은 제일 그늘에서 벗어나니 많이 외롭더군요. 가깝게 지냈다면 그 외로움이 덜하겠지만 딸은 외국 남자를 만나 호주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타지에서 지내고 있어서 자식 얼굴 한번 보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이든 신락 같은 희망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더군요. 제 희망은 하나뿐인 며느리였어요. 우리 며느리가 제게 참 잘했거든요. 멀리 있는 딸을 대신해 어찌나 저를 챙겨주는지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저를 챙겼어요. 그러니 매번 딸과 연락할 때면 제가 괜히 투정을 부리곤 했어요. 딸과 며느리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우스갯소리도 자주 했죠. 딸도 자신을 대신해 저를 챙겨주는 며느리에게 늘 고마움을 전했을 정도로 저희 가족 모두 사이가 좋았어요. 며느리에게 참 고마운 것이 많지만 제가 외롭게 지내는 것을 며느리는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 가장 고마웠어요. 아들도 딸도 조금은 무심한 부분이었는데 며느리가 그것을 늘 신경 쓰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제가 외로움을 타는 것을 가족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래도 저를 늘 챙기는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외로움을 타는 것이 다 보였나 봅니다. 그러다 제가 한번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아프기 이틀 전쯤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실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폭설로 아파트 단지에서 외출을 자제하라는 방송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 눈이 온 다음 날 어느 정도의 제설 작업을 하긴 했지만 한파로 인해 빙판길까지 생긴 탓에 꼼짝없이 집에만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며칠 더 지난 뒤에 밖에 나올 엄두를 낼 수 있었는데 폭설이 내린 지 시일이 조금 지났으니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탓에 저는 빙판길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자빠지고 말았어요. 그날 두툼한 패딩 덕에 몸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발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몸살까지 찾아와 꼼짝달싹할 수 없었어요. 아프기 시작한 다음 날에는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만큼 열이 들끓고 오한까지 와 꽤 많이 고생했죠. 정말 다행인 것은 며느리가 마침 저를 살피겠다며 찾아와 그 덕에 병원에 가서 수액도 맞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픈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자기네 가족과 함께 살자고 제안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손주들도 커가니 제가 손주들 공부도 봐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젊은 시절 초등교사였으니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에는 몇십 년의 경력이 있는 만큼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은 유언처럼 절대 자식들하고는 같이 살지 말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깨고 아들네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말도 안 되게 아파 보니 나이가 들었는지 이렇게 쓸쓸히 죽으면 어쩌나 하는 괜한 생각이 들어 겁이 조금 나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불안에 떨치기 위해 몸이 괜찮아지고 발목도 좋아지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조금은 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 곧 생각을 바꾸고 아들네에서 쭉 함께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건강 회복되고 나도 다시 심적으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만 신세 좀 지마. 늘 미안하고 고마워. 어머님 신세라니요. 제가 편하고 싶어서 함께 지내자는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집에서 거리가 꽤 돼서 오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 편하자고 제 곁에 계셨으면 하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쭉 같이 해요. 혼자 적적하시게 두고 싶지 않아요.
고맙다. 아이, 고마워. 네가 고생이 늘 많아. 잘 부탁해. 손주들도 봐주시고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면 너무 즐거울 것 같은걸요. 제가 잘 부탁드려요. 어찌나 저를 위해 예쁘게 말해주는지 그 덕에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들은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이번은 1년 6개월간 유럽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탓에 아들은 제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로 떠났어요. 아들이 없으면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들이 있으나 없으나 손주들과 오순도순 잘도 지냈습니다. 며느리도 한결같이 저를 챙겨주었죠. 늘 제게 살가웠던 아이였기에 불편함도 없었어요. 되려 저를 챙기느라 고생할 것 같은 며느리가 늘 마음에 쓰였어요. 그럴 때면 며느리는 환하게 웃어주며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며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고 가슴 벅찬 나날들을 보낸 지 딱 1년이 지났을 때쯤부터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서히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죠. 문제가 처음으로 야기됐을 무렵 손주들의 교육비를 핑계로 제게 돈을 20만 원, 30만 원씩 타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겪은 며느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모습들이 점점 늘어났지만 저는 그저 경제적인 부분에서 저를 돌보는 것에 힘든 점이 생겼나 하는 마음에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예 100만 원씩 매달 달라고 하면서 저를 구박하는 겁니다. 늘 말로만 미안하다, 고맙다 하지 말고 몸이 안 되면 돈으로라도 그 성의 표시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면서 말로는 누가 못하겠냐고 제게 그러더군요. 이런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정말 많이 놀랐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이 제게는 꽤 충격적이었어요. 손주 공부를 제가 봐주는 것도 하나하나 딴지를 걸며 저를 나무라는데 이건 뭐 시엄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닌 영락없는 각과 을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양새가 되었죠. 며느리의 구박에 저는 점점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와 이 집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합치면서 목돈을 전부 아들에게 주었으니까요. 저를 돌봐주는 감사의 표현이 그것 말고는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니 당장 집을 구할 큰 돈도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들이 돌아오면 그때 제가 당한 수모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말겠다는 집념 하나로 이를 갈며 굳굳이 버텼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저에게 따라오라면서 후미진 끝방까지 데리고 가더군요. 끝방은 아들의 서재로 썼던 공간인데 아들이 자주 해외 출장을 나가 많이 쓰지 않던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을 둘째 아이 방으로 꾸미겠다며 저에게 청소를 좀 해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뜨신 밥 먹고 매일 누워서 이리저리 빈둥거리는 꼴 못 보겠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냥 쓸고 닦는 청소인 줄 알고 다른 곳은 다 며느리가 하니까 이곳이라도 내가 하라는 뜻이겠거니 하고 시작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며느리가 시킨 청소는 그 방에 물건 하나 두지 않고 말끔히 방을 비우는 것이었죠. 제가 조금만 더 건강했다면 큰 문제가 될 것도 아니었지만 혼자서 그 공간에 있던 갖가지 물건들을 다 치운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미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발목은 만성 통증이 되어 늘 저를 괴롭혔고 거기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까지 받아 관절통을 꽤 자주 앓곤 했었거든요. 그 질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새끼손가락에 살짝의 변형 조짐이 있는 상태였어요. 간혹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그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앓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몸으로 며느리가 시킨 일을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었어요. 나이도 나이인지라 쉽사리 시작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게 뭘 꾸물거리냐며 뭐라도 시작을 하라며 구박하더군요. 며느리의 성화에 일하기 시작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고생을 안 하고 살아온 티 내느라 안 하는 거냐며
집에서 손주들 공부 조금 봐준다고 아직도 교사라도 되는 줄 아냐면서 저를 엄청 박대했어요. 저는 그간 참았던 서름이 폭발했고 며느리에게 아들이 돌아오면 다 이야기하고 집을 구해 나갈 거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며느리는 정색하며 아예 저를 지하실 쪽방으로 끌고 갔어요. 아들네 집이 단독주택이라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하고는 저를 그 쪽방에 가둬버렸어요. 네가 우리 아들 앞에서도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 두고 봐. 내가 아들이 돌아오면 네 본색을 다 밝히고 이 집을 나갈 거니까. 당신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내가 당신 도망갔다고 할 거야. 눈이 있으면 주변에 좀 둘러보라고. 지하실 쪽방에 와봤자 얼마 올 것 같은지. 뭐야? 도망? 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내가 네게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사람 써서 조만간 당신 어디 가둬놓고 당신 연금은 내가 다 빼먹을 거야. 당신은 내 돈줄이니까 부디 만수무강하세요. 제대로 가둬두기 전까지 이곳에서 잘 지내보라고요. 말을 마친 며느리는 정말로 쪽방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버리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죠. 철석같이 믿었던 며느리였기에 저는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넋이 나간 채 한참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어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피니 정말 사람의 손길이라곤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만큼 음침하고 스산한 곳이었죠. 정신이 돌아온 후부터 저는 제가 갇혀있는 그 지하실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궁리만 했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며느리는 친히 밥상까지 차리는 수고까지 하는데 저는 도무지 며느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밥상을 가져다 준 며느리와 몸씨름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늙은 노인이 젊은 여자를 이기기란 쉽지 않더군요. 저항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몸소 깨닫고 난 뒤에는 어쩔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반포기한 상태로 지하실에 갇혀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오늘이 바로 D-Day니까 잘 숨어 있으라는 의문의 말을 남긴 채 쪽방을 나갔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던 와중에 진짜 누군가가 지하실 쪽방에 자물쇠를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리고 곧 남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자 드디어 며느리가 아들이 돌아오는 시점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숨죽인 채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 안에 숨었어요. 그런데 글쎄 누군가 지하실 앞에서 자물쇠 부수는 걸 멈추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아들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제야 살았다 싶어 벅차고 반가운 마음에 장롱문을 열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의 통화 소리를 듣고는 기겁을 했어요. 통화 내용에 몸이 꽁꽁 언 것처럼 굳어졌고 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죠. 그 이유는 바로 아들이 한 마지막 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도 온정 많은 제 아들의 입에서 저를 이 지하실에 가둘 거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와 통화를 나누고는 유유히 지하실을 빠져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저를 가두겠다는 게 비단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큰 충격에 잠겨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컴컴한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 뜬 눈으로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쯤 며느리가 지하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가 잠에 든 건 줄 알았는지 흔들어 깨우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니 갑자기 의문의 통장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제게 작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이렇게 계실 여유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얼른 여기 빠져나가야 해요. 여기서 빨리 도망치셔야 한다고요. 도망치다니, 그게 다 무슨 말이야.
내 손에 쥐어준 이 통장은 또 뭐고? 도대체 무슨 상황이기에 이 새벽에 잠까지 걸러가며 여기 내려와서 도망치라는 건데. 아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아야 내가 행동에 옮길 것 아니니. 혼란스럽기만 하구나.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너무 놀라시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제 이야기가 끝나면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주셔야 해요. 아셨죠? 지금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요. 급박한 상황이라고요. 약속해 주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주겠다고요. 그래, 일단은 약속하마. 도대체 그간 내가 당했던 수모보다 더욱 놀라울 일이 뭐란 말이야. 하여 어서 이야기해봐. 며느리는 그간의 일을 제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는데 생각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충격이었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저를 우습게 여기고 홀대한 악역이 아니라 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실은 며느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한 것은 저를 괴롭히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 연금을 탐낸 것 역시 며느리가 아니었죠. 제 연금을 뺏어오라고 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고 그 뺏은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저를 여기 가두라고 지시한 사람 역시 아들이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며느리에게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사진이랑 영상 등을 찍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게 막말이며 박대하는 행동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말로는 제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들이 지시했던 것에 대한 증거자료까지 모두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가 말했던 디데이가 어떤 건지 알게 되었죠. 며느리는 저를 위해 끝까지 이중 스파이로 연기를 하면서 저와 아들 모두를 숨겼어요. 아들에게는 저를 잠깐 병원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고 저에게는 잘 숨어 있으라는 의도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에 아들은 제가 지하실에 갇혀 있던 것을 몰랐던 거고 그 덕에 저는 아들의 진짜 모습을 빠짐없이 낱낱이 알게 된 거죠. 며느리는 그동안 아들의 포위망에 아주 철저히 붙잡혀 있었던 탓에 저와 이런 진실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겨를도 없었던 것이었고요. 더군다나 아들의 진짜 얼굴을 제게 이야기하면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겁이나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악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며느리는 악역을 하는 동안에도 저를 염려하느라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던 겁니다. 또한 아들놈이 한국에 돌아오기 6개월 전쯤에 이런 일을 하자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해 며느리가 함께 지낸 지 1년이 막 지났을 때부터 서서히 변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당하는 입장이라 그런 며느리의 속내를 알 리가 없었던 거죠. 며느리도 아들 때문에 장장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중 스파이 짓을 하며 어떻게라도 저를 살리기 위해 어지간히 머리를 쓰며 노력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모두 듣고 며느리에게 제 손에 쥐어준 통장에 대해 물었어요. 내 앞으로 나오는 연금은 생활비로 썼다면서. 아이, 그럼 이 통장은 뭐니? 이게 다 말이나 되는 소린 거야? 지금껏 이 쾌쾌한 지하실에 모셔두고 고생시킨 것만도 죄송스러운 마음뿐인데 어머님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어떻게 마음 편히 생활비로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날을 기다리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얼른 도망치세요. 아가, 이제 다 알았으니 미안해할 것 없어.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인 거잖니. 그런데 도대체 그 온적 많던 아들이 왜 이런 짓까지 한단 말이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구나. 내 연금으로 생활비 쓰라고 했다는 건 내게 생활비도 안 줬다는 말이야? 그게 남편에게 아마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아무래도 남편을 조종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여자가 생겼다니. 아들이 너와 아이들을 두고 바람이 났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러니? 너는 괜찮은 거니? 어머님도 참 괜찮을 리가 있나요? 상심하더라도 챙겨야 할 순서가 있으니 정신줄 잘 잡고 있어야죠. 어머니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바람 핀 증거만 잡으면 이혼할 생각이에요. 그러니 어머님께서도 얼른 이거 챙겨서 어디든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가세요. 이런 인간 말종짓을 저지른 게 내 아들이라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내가 그리고 내 남편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부모를 업신 여기는 것도 모자라 자기 조강지처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바람을 피냔 말이야. 난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다. 너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혼자 가니? 어?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께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렇게 못난 짓까지 했는데 제게 뭐가 미안하세요. 남편과 어머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님께 안 좋은 감정 따위 없어요. 그저 안전하게 지낼 거처를 마련해드리지 못한 게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저는 아들이 제 연금을 빼앗고 저를 가두려고 했던 것도 충격이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을 두고 바람까지 피고 있다는 말에 너무도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마음씨고 온 며느리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어떻게 두 마음을 먹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거기다 이 멍청한 놈이 불려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려서는 제 어미 돈까지 탐내는 것도 모자라 가두고 서서히 말리려고 작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대로 며느리와 손주들을 두고 저만 비겁하게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불효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며느리의 손을 빌려 공범까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더욱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도망가지 않겠다고 제 의사를 밝힌 뒤 무조건 며느리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야기하며 아들의 수를 파악했으니 역으로 이용해 복수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는 저를 지하실에서 빼내어 병원에서 태어난 것처럼 아들네 현관으로 함께 들어섰죠. 아들은 저를 보더니 평소 제가 알던 모습 그대로 저를 대하더군요.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아들이 제게 주는 마지막 만찬이구나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몸이 많이 불편하다는 핑계로 원래 지내던 제 방에 들어가 잠든 척을 했어요. 아들이 곧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더니 저를 안아들고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그리고 곧 멈췄죠. 아들이 저를 안고 향한 곳은 제가 있었던 지하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제게 했던 이야기처럼 아들은 저를 지하실에 가두기 위해 저를 옮겼던 거였어요. 저를 지하실에 깔린 얇은 이불 위에 누인 뒤 아들은 지하실을 빠져나갔어요. 며느리에 대한 신의 덕에 저는 처음 지하실에 갇혔을 때와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가두고 그렇게 식사를 부지런히 챙겨주었는데 아들은 저를 가두고 난 뒤 넣어주는 밥상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김가루 주먹밥이 전부였으니까요. 그것도 아들 몰래 며느리가 넣어주는 것이었으니 빨리 만들고 티 안 나는 걸로 하려다 보니 그런 것이었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며느리가 제가 예전에 숨었던 장롱에 새벽에 저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뒤 아들 몰래 생수를 가득 사서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제게 아들 몰래 끼니를 가져다 주러 올 때면 눈물까지 글썽이며 얼른 모든 게 끝나도록 열심히 애쓰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지낸 지 2주가 가득 차고 3주 차로 넘어가던 그 주 주말 아들네 집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지하실까지 온 집안이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너저분한 몰골로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창피함이 몰려왔지만 이제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집안 가득 찬 목소리들이 잠잠해지고 얼마 뒤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이자 지하실 문을 단번에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딸이었고 딸은 제 몰골을 보자 오열을 하며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딸을 보자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풀리고 속절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곧 딸의 뒤를 따라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이게 다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치다 지하실 문이 열려 딸이 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함을 했죠.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아유, 호주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느닷없이 쳐들어와서는 집안에 다 쑤시고 다니느냐고. 지하실은 열면 안 되는. 너,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어떻게 엄마를 지하실에 둘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도 설마 했어. 아닐 거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사실일 수 있느냔 말이야. 누나, 어떻게 알았어? 와이프가 연락했던 거야? 걔는 나랑 한패야. 와이프가 나랑 같이 폐륜을 저지른 증거 자료가 다 있다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분명 해외 출장 갔을 때 누나한테 연락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잖아. 근데 나한테 뭐라고 했어? 가장식이나 돼서 허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빌려주지도 않았잖아. 네 와이프는 너와 한마음으로 한 행동은 단연코 없어. 그리고 돈 빌리려던 이유를 내가 알고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겠어? 너 두 집 살림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버르지만도 못한 놈아. 두 집 살림이라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네 와이프가 그러더라. 너 여자 생겼는데 그게 너 조종해서 엄마한테 폐륜 저지른다고. 그래,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내가 아는 내 동생은 그런 파렴치한이 아니라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후로 딱 6개월 뒤에 엄마한테 네 와이프 전화로 전화 오더라. 당장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이야. 전말은 이렇습니다. 며느리가 새벽에 찾아와 제게 도망가라고 한 그날, 저는 제 발로 지하실에 들어올 계획을 세웠어요. 그 전에 며느리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전화 한 통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 5시경이었으니 시차로 딸이 있는 호주는 7시경이었으니 그리 이른 시간이 아니라 딸과 통화하는 것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와 며느리가 처한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고 그 길로 한국으로 날라온 것이었어요. 2주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들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해 며느리와 동분서주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런데 딸을 통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또 한 번 알게 되었어요. 누나가 뭔데 내 계획을 다 망쳐? 당신이 뭔데 내 계획을 다 망치냐고. 네 계획은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어. 그리고 네 불륜 상대 말이야. 너보다 2살 어린 사오까지. 세상 참 좁아. 어떻게 악연도 이런 악연이 있을 수 있나 싶단 말이지. 누나, 내 뒷조사 있어? 미쳤어? 그 불법인 거 몰라? 왜 내 사생활 침해를 하느냐 말이야. 엄마 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야, 네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이 집에 두고 가? 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엄연히 지금 네가 저지른 죄 현장에 딱 걸린 거야.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 집어치우라고. 그리고 네가 만나는 그 여자 유부녀잖아. 그거 너 말고 다른 남자도 또 있어, 이 멍청아. 3다리 4다리는 걸치고 있다고. 누나가 그 여자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그 여자 내 친구 와이프야, 이거사. 내 친구는 그 여자 물러난 거 다 알고 이혼 준비하고 있는데 증거물 사진으로 찍힌 것 중에 너 아니냐고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어, 쪽팔리게. 그때부터 네 불륜은 나한테 다 탄로 났었다고. 너 그거 알아? 나는 그 사진 말고도 어마어마한 네 불륜 증거 자료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 미친 사람처럼 굴고 정신 차려라. 증거 자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다고 관련도 없는 누나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걸리적거리지 말고 호주로 돌아가.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갑자기 효녀인 척하는 거야, 뭐야? 당신 이제 그만해요. 어머님께 그렇게 죄를 짓고도 얼마나 더 큰 상처를 주려고 이래요? 형님이 가진 증거가 아니더라도 이미 불륜 증거는 차고 넘쳐요. 당신이 어머님을 해하려던 증거까지 전부요. 그러니 다 끝났다고요. 세상 좁다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불륜 상대가 실은 제 딸 절친의 아내였고 거기다 딸의 결혼식까지 참석한 그 절친이 아들의 얼굴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탓에 절친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사진 중 아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꽤 찍혔고 딸의 절친이 그 사진을 모두 딸에게 보냈던 겁니다. 처음 딸은 절친이 바람피는 상대 중 한 명이 우리 아들인 것 같다는 말에 많이 당황해 딸도 절친과의 별개로 몰래 아들의 불륜에 대해 파고 있었고 며느리에게는 정확한 증거들이 수집되면 그때 알리려고 미루고 미뤘던 거였어요. 그렇게 증거물이 모두 모였을 때 마침 며느리와 제가 번갈아 딸에게 연락을 했고 딸은 아들에게 비밀로 한 채 입국해달라는 제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어요. 지하실에 갇혀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하니 며느리가 저를 대신해 2주라는 시간 동안 딸을 만나 모든 상황에 대해 전해 듣게 되었고 딸도 그 과정에서 며느리에게 아들 불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모두 넘긴 것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디데이인 이날은 아들이 다시 해외 출장을 떠나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아들이 떠나면 또 꽤 긴 기간 동안 미뤄지는 일이다 보니 단판을 짓기 위해 딸이 아들에게 말도 없이 며느리에게만 소식을 전하고 아들네 집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자신의 폐륜과 외도에 대한 증거물 확보까지 끝난 뒤에 발각이 되어 더는 잡아댈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딸이 전해준 증거 자료들로 딸이 입국한 바로 다음 날 이미 아들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더군요. 저 역시 며느리가 그간 모은 증거 자료들을 통해 아들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기 전까지도 며느리를 겁박하고 저를 홀대하며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불륜녀가 자신의 정체를 들킨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아들과 단번에 관계를 정리해버리더군요. 아들은 그제야 며느리와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지금의 가족뿐인데 자신이 앞으로 잘할 테니 제발 파국으로 치닫는 것만은 막아달라고요. 그전에는 자신이 저희에게 내쳐져도 갈 곳이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안식처가 사라지고 나니 더없이 졸렬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고요. 아들은 저희에게 갖은 변명을 쏟아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못된 짓까지 벌일 생각은 없었다면서 바람피고 있는 상대가 워낙 씀씀이가 컸고 자신이 버는 돈은 한계가 있어 고민하던 와중 그 여자가 자신에게 어차피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 연금을 빼먹으라고 시켰다더군요. 그 여자는 제가 자신의 엄마도 모두 아니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아들과 합칠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쉽게 이야기한 것이었겠죠. 아들은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혹이 되어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해외 출장도 그 당시 원래 기한은 1년 3개월이 끝이었다고 해요. 불륜 상대인 그 여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하고 싶어 회사에 연장 신청을 했고 거기다 연차까지 끌었어서 며느리가 저를 지하실에 두고 못되게 굴 당시 아들은 불륜 상대인 그 여자와 호의호식하며 아름다운 여행을 즐겼더군요. 저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저를 저버린 아들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소개시켜준 법조인을 통해 제대로 죗값을 치르도록 아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했어요. 모든 것이 탄로난 뒤 사면초가 처지가 돼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그간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지 새삼 느껴지기도 하더군요. 물론 제가 아들을 신고했을 때 아들이 시킨 것을 그대로 이행한 며느리도 아들놈이 물고 늘어졌지만 며느리의 일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서 다행히도 며느리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되려 아들이 폐륜을 강요했던 것에 대해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끼쳐 제대로 위자료를 받고 재산도 싹 챙겨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승소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실은 고아원 출신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참 많이 쓰였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까지 겪게 만들어 볼 낯이 없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에서 승소한 뒤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며느리의 인품에 걸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 더욱 행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의 행복을 그 누구보다도 바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많고 많지만 저를 끝까지 생각해준 그 마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양육 부분에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던 강단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며느리는 제게 함께 지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됐을 때까지 저는 거처를 딱 정하지 못하고 딸과 작은 단기 원룸을 얻어 함께 지내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딸이 다시 호주로 돌아가면서 그 단기 원룸에서 저 혼자 지내게 되었고요. 그런 제가 큰 경험을 하고 난 뒤 또다시 혼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이제 더는 제 며느리도 아니고 그저 손주의 엄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신세를 지게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며느리에게 털어놓았더니 며느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에게도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도 없이 생각하며 어른이 되었어요. 결혼 당시 가장 기뻤던 건 시어머니지만 어머니가 생겼다는 것이었고요. 우리 둘 다 외로운 처지에 엄마와 딸처럼 그냥 그렇게 따뜻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저는 며느리가 먼저 내밀어준 손이 너무도 따스하고 또 값져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그간 모아둔 제 연금과 며느리에게 있는 자금을 모아 전원주택을 얻어서 지내게 되었죠. 벌써 그게 3년 전의 일이네요. 언제나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며느리는 이제는 제게 너무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며느리가 엄마라고 저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손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긴 했지만 아이들도 엄마라는 단어의 푸근함이 좋은지 지금은 너무도 좋아해요. 가끔 며느리가 어머님이라고 칭할 때 되려 아이들이 나서서 엄마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지적도 해주네요. 시간이 꽤 흘러 저와 며느리가 새로운 가족 형태로 단란한 나날들을 보내는 동안 아들의 소식은 단 한 번도 듣지를 못했네요. 언제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저도 이기적인 사람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저 어딘가에서 자신의 소신을 다하며 이 경험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배웠기를 바랄 뿐이에요. 딸은 제가 며느리와 함께 지내고부터는 정말 마음 놓고 안심해요. 그게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딸 둘이 있다면 이런 기분인가 하는 날들이 꽤 많네요. 언젠가 며느리도 좋은 짝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를 가끔 생각해보곤 합니다. 또 그런 주제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눌 때 며느리는 귀엽게 애교를 부리며 엄마가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말하곤 해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리고 그런 날에 딸에게 제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그래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들을 내친 것이 마음엔 조금 남지만 저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서 그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며 행복한 경험만 가득 담은 인생 가방을 메고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아주 나중에 아들놈이 저를 찾아와 다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진심을 다해 사죄를 한다고 해도 다시 받아주진 못할 것 같아요.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제게 인사 한번 안 온 무참한 놈이니까요. 누굴 탓하겠어요. 자식 교육 못 시킨 절 탓하고 절 원망해야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의 형태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곤 해요. 물론 비정상적인 가족의 형태이긴 하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고 한 번 사는 인생 웃음 가득한 날들로 장식하며 살려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하시면서 사세요. 인생은 정말 짧답니다. 늘 여러분들의 길에 평온과 꽃길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